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경호처가 진입을 막았고요. 이후에는 일부 자료는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형사소송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게 110조에 나와 있고요. 비슷한 규정이 111조에도 공무상 비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승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아닌 그 총무비서관이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필요한 그러한 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차질이 뭐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임박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단계가 어제 이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는데 1차적으로 실패는 했죠. 이게 주말에 탄핵 표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일정을 보면서 이제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이 경호처의 거부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관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김봉석 서울청장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 관련해서 또 압수된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거부한다고 하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가능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공수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내란 속에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내란죄로 긴급 체포가 가능은 한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나 또 대통령실에 계속 칩거하게 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일단은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수처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그 신병에 대해서 일정 부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저렇게 신병 처리가 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긴급 체포든 구속이든 이게 마땅치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긴급 체포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안가로 불러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는 계엄 관련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몰랐다던 그 진술이랑은 주장과는 다른 거 배치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초기에는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부인하면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직후부터 이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또 관련돼서 출동한 예하 부대장들로부터 당일 관련된 사실 진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부인할 경우에 결국 기소되고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양형상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들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렇게 금방 밝혀질 거를 왜 부인했는지 저도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드러날 걸 알았겠죠.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대 나와가지고 거의 뭐 30년 넘게 경찰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숨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본인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선회를 갖다 하고 싶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은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한 사실을 이미 3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청장 정도 됐으면은 경찰청장의 직을 걸고 그건 안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강행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찰청장 직에서 그때 물러났었으면 지금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지 않았을까.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조사에서 다뤄질 내용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내란과 관련돼서 또 직무 이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중요 임무 담당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것도 예. 대통령과 직접 이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 왔느냐. 이게 내란 모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휘를 받고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포구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수정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직접 지휘하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의 최종 귀착점은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를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관련 증거 확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김용현 장관 다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2017년 11월 전역할 때까지 굉장히 군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 9월에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예.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했는데 이제 포스타 사성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11월에 전역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대류가주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고문으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일정 기간 몸담고 있었던 그 법무법인에다가 변호를 의뢰했던 것 같은데 사안이 로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예. 너무너무 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로펌에서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 담당 변호사도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변호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대응하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의 이번 수사의 적극적인 의지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일단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도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예. 이 관련자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관련된 진술을 받아내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이 됐을 때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기관의 경제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찰이 주도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가 나중에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또 압수수색 등 절차에 있어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군검찰 또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공조본 논의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대검 관계자 말로 전해진 얘기인데 전혀 사전 논의가
검찰과는 없었다 이런 반응인 걸 보면 검찰에서는 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조본과 검찰이 네. 양갈래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 입장에선 당황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나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수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조 수사가 돼야지 기관의 그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소 독점주의인데 예외는 공수처가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이거든요. 예. 지금 피의자 중에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과의 그 협조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